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17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 기간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건강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의 진정성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뭐가 됐든 이제는 정치 일선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비상의원총회는 약 2시간 반가량 중단됐다가 20분 전쯤 다시 시작했는데요. 지금 다시 정회를 한 뒤 다시 원내대표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비상의총회는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참석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의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지도부가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 전원이 단식에 나서거나 대표가 단식을 멈추지 않으면 전체 의원이 사퇴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와 이 대표의 논의가 끝나면 지도부는 결정한 대응책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는 화장실을 갈 때를 빼곤 종일 누워야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 대표 단식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는 미안하다는 대답만 남겼고 실내 조명 불빛에도 자극을 받는 민감한 상태라 단식장 내부 조명도 끈 채 간이 침대에 누워 면담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안정이 필요해 앞으로 공식 일정은 하루에 하나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대표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의료진이 입원을 공고했는데 지도부가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의지가 확고해 지도부도 단식을 중단시킬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안 표결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틀 만에 재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건강 회복 후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한 민생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메시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쇄신이 먼저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입니다. 이 대표 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안 표결을 놓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는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됩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방탄정당 내로남불 약속 안 지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민주당 내부에선 친명계 의원 30여 명만 남아 가결시킨다는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장기화되는 이 대표 단식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나들이 객기 많은 이 주말인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열차 전석이 매진되고 파업 때문에 일정을 미뤘는데도 서서 가야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매진 글씨가 줄줄이 떠 있습니다. 열차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빨리 가는 거 해주세요. 요것도 좀 잘 끄는 거예요, 지금. 5시까지 매진이에요, 지금. 사흘째 이어진 철도 파업에 주말을 맞아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14일에 가야 되는데 차량이 매진이 돼서 그래서 1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급한 일이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지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전국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1%, 화물열차는 33.9%에 그쳤습니다. 열차 운행 계획이 취소된 것만 지난 14일부터 내일까지 모두 1,170편. 내일 또 끊고 올 때는 새마을을 끊었는데 차석이 없대. 그게 많이 불편하지. 근데 입석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빨리 오려고 끊었더니.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파업 영향으로 주말 운행이 취소됐던 경부선 KTX 가운데 오늘 7편을 포함해 주말 동안 13편이 추가로 운행됩니다. 1차 파업은 오는 월요일 오전 9시에 끝날 예정이지만 철도 노조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러나 노사의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일단 철도 노조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부산에서 철도 노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과 충돌을 빚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조유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영역 인근 한강대로 3개 차선이 집회 참가자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8천여 명이 철도노조 총파업 지원에 나선 겁니다. 함께한다! 총파업 투쟁 승리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수서행 KTX 운행, 차량 정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 전체 26,809명 가운데 파업 참가율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일부 참가자가 연막탄을 사용하자 경찰이 안전상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에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장을 하면서 그런 시위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는 모레 오전 9시까지 협상 진전이 없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노사 간 교섭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협상 진행은 하고 계신 건지. 그때 이 결렬 이후에는 없습니다. 철도노조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자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 철도 노조의 파업 여파는 관광지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다 보니 유명 관광지가 썰렁해지면서 식당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숙박업소와 렌트카 업체에서는 주말 예약 취소가 속출하며 울상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먹거리 명소인 닭갈비 골목입니다. 주말 점심시간에도 거리는 텅 비었고 식당 안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말 이용객이 만석에 가깝던 서울 춘천 ITX 열차 운행이 파업으로 60% 줄었기 때문입니다. 없잖아요. 80%는 지장이 있는 것 같아. 점심시간인데 이렇잖아. 관광 명소인 소양강 일대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일부 관광객은 돌아가는 기차편을 구하느라 여행 일정마저 꼬였습니다. 돌아가는 차편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급하게 시간대를 변경하니까 일정을 한 1시간에서 그 이상 좀 앞당. KTX 운행 축소로 강릉과 부산 등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숙박업소도 렌트카 업체도 주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KTX 손님이 꽤 있었거든요. 그 손님들이 아예 없는 거지 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7, 80% 줄었어요. 철도 노조 파업에 주말 나들이객 발목이 묶이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주요 관광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하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어제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수사 의뢰된 22명 인사 중 전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만약 감사원 발표가 모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기도 싫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정치적으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정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야 공방을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숨기려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알리기 위해 4년 넘게 통계를 94차례 고쳤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취업 등 각종 통계를 줄줄이 거론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년 전에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가 민간 통계와 격차가 크다며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감정원 통계가 15.7%, 국민은행 통계는 30.9%에서 격차가 15.2%포인트. 격차만 보면 무려 38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다며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뜨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이제는 감사원이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감사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다음 달 13일이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후보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 수원에 회계 자료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부동산 업자로부터 2020년부터 2년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최근 변호인 교체를 전후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에는 시간당 90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부산 버스터미널은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물바다가 됐고 고립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천장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터미널 바닥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천장이 확 무너져갖고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요. 순식간에 물이 막 차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부산터미널 천장 우수관이 폭우에 부서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오늘 시간당 60mm가 넘는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온천천에서는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80대가 구조됐고 경남 창원에서도 밭일을 하던 7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경남 통영에는 한때 시간당 9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100mm 넘게 내린 부산과 경남에서만 비 피해가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남 진주 남해고속도로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로 화물차와 SUV가 충돌해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비로 인해 가지고 운전에 방해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하려고 핸들을 그쪽으로 꺾은 거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고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에도 현재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포대로에서는 이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열린 서리풀 축제 열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비가 왔는데도 사람이 꽤 많이 모였군요. 네, 이곳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왕복 10차선 1km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대신 인파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비옷과 우산을 챙겨서 잠시 뒤 곧 있을 개막 공연을 보기 위해 현재 3355 무대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축제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은 10차선 도로를 아스팔트 스케치북으로 삼아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했습니다. 피에로가 선보이는 풍선 아트도 단연 인기였습니다. 체험 부스 30여 곳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언니랑 같이 놀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원래 낙서를 못했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낙서를 하니까는 뭔가 답답했던 게 풀려서 좋았어요. 가수 공연 등 음악회가 끝난 뒤 밤 9시 반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라이트쇼도 예고돼 있습니다. 서초구는 오늘 하루 시민 5만여 명이 축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현장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요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한 달 사이 8만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수도권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이 마감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려 4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100대 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미리 주택 청약을 좀 해서 좀 기회를 잡아야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월부터 1순위 청약자 수는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 17만 3천여 명으로 한 달 만에 8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 82%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었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 데다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생각에 참여가 늘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다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30, 40대가 적극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가 단기간에 내려가긴 힘든 만큼 당분간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청약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은 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 영향도 있습니다. 결국 가계빚을 키웠고 이제는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앞으로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연초만 해도 대출 규제를 하나 둘씩 이렇게 풀었었는데 정부가 다시 조이겠다는 겁니까? 네, 요즘 대출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간 내는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의 40%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만약 기간이 50년으로 길어지면 상환액이 줄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DSR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2달 새 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늘었고 이렇게 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만 34세가 넘으면 DSR을 계산할 때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돈은 50년 동안 갚지만 대출 한도는 40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40대 A씨의 경우 DSR을 50년으로 계산하면 4억 8,4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40년으로 하면 4억 5,100만 원을 빌릴 수 있어 3,3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가 가능해집니다. 상환 능력만 있으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왜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현재 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 나이대가 40대와 50대입니다. 이들이 50년 만기를 받으려면 상환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할 기준을 정부가 만들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긴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기준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50년 만기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퇴출됐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가계대출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8월까지 가계대출은 5달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6조 2천억 원이 늘었고 대출 잔액도 1,07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년에서 40년으로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진 가계부채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막 가계부채 비율이 막 늘어나도록 이렇게 유도한 건 아니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조정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50년짜리 이렇게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들 취급합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핀란드는 60년 만기 주담대를 하고 있고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도 50년짜리 만기 주담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보다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계부채가 무서워 젊은 층에만 장기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보다 상환 능력을 잘 따질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상환 능력을 확인할 자유권을 은행에 주면서 은행도 혼란스럽고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 2만여 명은 교권보호 4법 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교권 3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견하라! 이달 초 서울 사만교사의 49제 추모 집회 후 2주 만으로 일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9번째 주말 집회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 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데 집회 참가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법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여 주십시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등으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와 민원이 늘었다는 주장입니다.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폐기하라!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지체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여부를 본 뒤 다음 주말 집회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최윤종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민 불안을 감안해 사건 현장 주변엔 지난주부터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순찰대가 투입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인지 임서인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광색 조끼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등산객과 인사를 나눕니다.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숲길 안전 지킴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부담도 많이 되죠. 전직 경찰관이란 그것이 따라보기 때문에 2인 1조로 치안 활동에 나서니 시민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든든하고 이제 마음이 놓여요.
덜 무섭고 순찰하고 있다는 그게 믿음이 가죠.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된다던데. 그래서 올라와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숲길을 따라 현장 순찰 임무를 맡게 됐지만 기대 못지않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인부장으로 나오는데 뭐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공원이 얼마나 넓은데 한 명 가지고. 순찰 인력 외에 방범 등과 CCTV, 비상 안심벨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비상벨 같은 거, CCTV 같은 거 좀 달아놓으면, 거리거리 달아놓으면 좀 나은데, 그게가 없어요. 저가 하나 있고, 여가 하나 있고. 전문가들도 범죄 발생 지역에 국한된 보여주기식 순찰 강화보다 체계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살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2달 전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고 범행 용의자로 지목된 6명 모두 같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젊은 교민들이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31살 한국인 여성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애틀랜타 인근 한인타운 주차장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저녁, 은색 승용차 트렁크에서 담요에 쌓인 조 씨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31kg, 전신에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Apparently the victim was subjected to beatings, malnourishment, which subsequently resulted in what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believes the cause of her death. 구타가 이뤄진 곳은 살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6명 중 형제 관계인 3명이 살고 있던 주택 지하였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3주가량 이어진 범행에도 이웃 주민들은 전혀 기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Normal family. I mean, didn't see nothing strange in them. 범행에 연루된 이들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한국 국적인 10대와 20대 교민으로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종교단체 회원이라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조 씨도 2달 전 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대홍수로 10,000명이 넘게 숨질 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는 이 나라의 부실한 재난대응 시스템 탓도 컸지만 기상이변이 가져온 재앙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만 지구촌에서 8번의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홍수가 더 빈번해질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기후변화가 불러온 대홍수 시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10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항구 도시 데르나에 열대성 폭풍우가 덮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치 강수량의 80%가 하루 만에 내린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노후화된 댐 2개가 붕괴했고 물폭탄은 도시를 쓸어버렸습니다. وبعدين سمعنا ان الانفجار دخل على منطقه البلاد الناس طبعا راقده الاغلبيه كانت نايمه فهمت 주민 1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어 사망자가 최소 13,000명에 달하고 도시의 25%가 사라졌습니다. الانفطاسات التلفزيون لمت فينا انا ضحيت عيالتي الله الى السفر والله عيالي بالي مثل عيالي يا راشد. 대홍수의 원인으론 올여름 유럽을 달군 기록적인 폭염이 지목됩니다. 지중해 온도가 평년보다 2에서 3도 올라가면서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인 열대성 폭풍우의 파괴력이 커진 겁니다. This is a tragedy in which climate and capacity has collided to cause this terrible, terrible tragedy. 이달 들어 그리스, 홍콩, 브라질 등 4개 대륙 8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콩은 태풍 하이쿠이가 뿌린 100년 만의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고 完全冇見過啊！第一次俾我見到係咁嚴重咯。之前嗰啲打風啊嗰啲都冇呢個咁嚴重嘅情況。 브라질 남부도 온대성 저기압으로 홍수가 발생해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극단적 강수가 더 빈번해지고 심각한 홍수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f we continue to see this warm ocean, then we will continue to see some of these really extremes coming along. 홍수는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넘어 치명적인 질병을 동반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입니다. 리비아를 덮친 대홍수는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재앙의 시작은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러시아 공군 비행장과 태평양 함대를 찾았습니다. 줄곧 러시아 국방장관과 동행하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등을 시찰했는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월 북한에 방문했던 쇼이구 국방장관과 격례를 하며 악수를 나눕니다. 김 위원장은 공군 비행장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살펴봤습니다. Это самолет Ту-95МС. Снаряженные 6 крылатыми ракетами. 김 위원장은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하는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직접 만지며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태평양 함대로 이동해 순항미사일이 장착된 호위함에 탑승해 첨단 무기에 대한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북한이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 종일 쇼이구 장관과 동행하며 러시아 공군과 해군 전력을 시찰하는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은 포탄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최첨단 기술과 무기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이번 행보를 군사 시설에 주로 집중하는.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대통령 만찬 하루 전 취소한 김명수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예, 이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다음 주 일요일에 6년 임기를 마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퇴임을 맞아서 어제 저녁 관저에서 만찬을 열려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유남석 헌재 소장, 한덕수 총리 등 이 5부 요인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예고했던 5부 요인 만찬 회동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얼마 후에도 또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5부 요인들하고 또 저녁을 하면서 또 소통할 그런 기회도 가지실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하루 전날이 목요일에 이 김 대법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자리 마련에 대한 감사 인사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말을 덧붙였다고 하긴 합니다만 해당 만찬이 대법원장 퇴임 전 인사 자리라는 의미였던 만큼 5부 요인 만찬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은 김 대법원장은 지금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김 대법원장은 주초에 코로나에 처음 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엔 코로나 격리 의무 규정이 없어지고 이 권고 규정으로 바뀌었죠. 이 만찬 예정일 이틀 전인 지난 13일 이 법원의 날 행사에는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념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었다가 이후에 마스크를 낀 채로 행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겠어요. 예, 그 김 대법원장이 다른 공식 일정은 좀 그대로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에선 의도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실과 종종 다른 의견을 내온 것이 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찬이 다시 잡히기는 어렵겠죠? 예, 윤 대통령 모레 유엔 총회 참석차 이 미국으로 떠나고 5부 요인을 한 번에 모으는 자리가 성사되기는 좀 쉽지 않은 만큼 일정이 다시 잡히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다른 일정도 있습니까? 예, 김 대법원장 22일에 퇴임식을 갔는데 이 퇴임식 나흘 전인 모레 대법원은 이 전원 합의체에서 최광욱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을 선고합니다. 네. 이 김 대법원장 이 재판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이 대법원에 1년 4개월째 계류돼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주에 재판을 하는 거는 이 전례 없는 일이라 법조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대통령 만찬 하루 전 취소한 김명수의 느낌표는 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렇게 네. 뽑아봤습니다. 이 코로나 걸린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통령 작별 만찬 취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 보이지만 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내 공과 때문일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에 더해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한 건 이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사법부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다음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개식용종식 회견장 바꿔가며 깜짝 등장한 김건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기자회견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2주 전에 김 여사는 이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식용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장의 깜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김 여사와 동물보호단체의 강력한 의지로 기자회견 당일 회견 장소가 급하게 야외에서 실내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형식상 기자회견일지라도 특정한 목적 아래서 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여서 구호도 외치기 때문에 이 야외에서 하려면 집회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해당 단체는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해왔는데요. 불법 집회 참석 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강력한 참석 의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장소를 실내로 바꿔서 진행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물 사랑으로 유명한데 행사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예, 행사에 참석해서 김 여사는 이 개 식용 종식을 약속했고 회견 참석자는 김 여사의 손등에 이 강아지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우리 개 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11마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 여사 동물 사랑, 익히 알려져 있죠.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청와대 상춘제 비공개 오찬 때도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에도 방한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던데 참 정말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국민의힘은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물론 일부에선 김건희법 명칭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40명 이상이 개 식용 중단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기도 해서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개 식용 종식 회견장 바꿔가며 깜짝 등장한 김건희의 느낌표는 반려자 된 여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여야가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이 반려견 이슈 앞에선 반려자가 된 모습이죠. 단식 17일 차를 맞은 야당 대표와 이 관행으로라도 농성장을 직접 찾지 않는 여당 대표. 최근 국회 모습과 사뭇 다른 풍광입니다. 계기야 어찌됐든 이 국민들 역시 앞으로 여야가 더욱 상생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인 항저우로 떠났습니다. 황선우 감독은 파부 침주, 그러니까 결사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강인 선수의 투입 시기는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에 모인 팬들이 격려합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중국 항저우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차근차근 좋은 모습 보이면서 꼭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3연패 도전이 얼마나 험난하고 긴 여정인지 알고 있다면서도 파부 침주의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투입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맥스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쓰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19일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1차전, 21일 태국과 2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강인이 없는 첫 두 경기가 대회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두 경기에 같은 선발진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항저우의 높은 습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모두 45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한 선수단 191명도 어제 저녁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집니다. 붉은색 비구름이 지나는 곳들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세찬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에 150mm 이상,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60mm, 경남 해안으로는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전주는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청주 29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